네, 염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다가오는 주의 주요 일정부터 좀 챙겨보죠. 3월 11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2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날 미국은 서머타임이 실시가 됩니다. 11월까지. 그래서 1시간 또 앞당겨진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3월 12일은 미국의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3월 13일은 한국에서 2월달 실업률 데이터 나오게 되고, 3월 14일은 미국의 2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그날 한국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3월 15일은 일본에서 이제 춘투라 그러죠. 임금 협상이 시작이 되고, 미국에선 2월달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의 3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선이 3월 17일까지 열리게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아직 그 예상치가 안 나왔지만 이제 나왔던 데이터 그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항상 발표하는 미리 그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나우캐스팅에서 나온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1%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전월하고 비슷해요. 전월도 3.1%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근원 물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원 물가는 1월달이 3.9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놀랬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3.7로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예상인데 이 예상보다 조금만 더 둔화된다면 뭐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 말고 중요한 게 일본의 임금 협상이 드디어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협상이 들어가는데 이 임금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일단은 지금 그동안 일본은 지난 한 20년간 임금이 안 올랐잖아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임금이 낮은 걸로. 근데 왜냐면 물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물가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임금 상승률이 3% 아마 후반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 정도 수치 이상으로 협상이 돼버리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마이너스 금리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디플레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이제 해제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엔화가 강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엔화 약하잖아요. 근데 한국 증시는 전통적으로 엔화가 강할 때 좋았어요. 항상. 엔화 약할 때는 일본보다 항상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좀 답답하시죠. 뭔가 일본은 저렇게 사석지국가인데 왜 한국은 아직도 저렇게 못 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가 좀 약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 아니면 추세가?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약할 때 네. 일본 수출 기업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토요타라든가. 당연히. 실제로 그래서 네, 주가도 수출이. 좋아. 예. 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또 일본 주식을 또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본 엔화가 약하면. 이게 강세로 전환되면요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도 보면 엔화 강할 때 한국이 좋았어요. 일본보다 성과가. 우린 외국인 비중이 예. 또 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 일본 임금 협상이 만약에 높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엔화가 강해지면서.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거 아주 굵직한 이슈는 별로 없는데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일본의 임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더 글로벌 증시 위주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이거 진짜 그 이사님도 답답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주가가 정말 시원치 않은데. 네. 근데 막상 그 1월 흑자 전환에 이 메모리 사업부가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이거는 AI 외의 반도체에도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호재로 봐야 되는데 주가 보면 시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말씀도 안 맞는 갑니다. 것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답답하냐면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뭐 이해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이래서 안 좋다. 근데 안 좋은 거 중에 하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AI 반도체 HBM 대응이 늦어가지고 하이닉스에 밀렸다는 거 이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도 이제 HBM3라는 차세대 버전 개발해서 양산 준비하고 있어서 어쨌든 속도의 문제지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삼성전자는 AI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전통 반도체 있죠. AI 말고 네. 기존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데이터가 나온 걸 보니까
1월에 메모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D램 사업부가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합친 건데 낸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낸드를 포함했더니 전체가 다 흑자 났다. 이건 삼성한테 전통 반도체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건데 이러면 삼성전자 메모리가 5개 분기 만에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좋은 거죠. 한때 4조 원까지 까먹었었거든요. 그야말로 턴어라운드네요. 예, 하는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거 1월에도 아마 그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 얘기했을 때 주가 안 가다가 2주 후에 움직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차가 항상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 안 간다고 너무 막 짜증내지 마시고 결국 기다리면 전 돌아선다. 좋은 날이 근데 와요. 아직은 선택지에서 하이닉스가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데이터는 지금 분명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가치 투자거든요. 데이터는 좋은데 주가가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항상. 그걸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그 시점은 분명히 지금 나오는데 다만 언제가 될지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신다면 저는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치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가 별개 있는 게 아니라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가치 투자 우리 보통 저평가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싼데 가치는 올라가야 돼요. 기업 가치가 반대로. 근데 지금 그게 괴리가 벌어질 때가 제일 좋은 투자 기회인데 삼성전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주가가 언제 가느냐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2차 전지주도 봄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서 삼성 SDI도 또 모처럼 반등했잖아요.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한때 거의 80만 원까지 갔다가 37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불을 뿜어가지고 주가가 이틀 동안 급등해 버렸어요. 예, 너무 오랜만에 불 뿜어가지고. 삼성 SDI가 뭐냐면 최윤호 CEO가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기존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제 양산 시기를 좀 언급을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스케줄 나오니까 삼성 SDI가 좀 배터리 쪽에 좀 존재감이 조금 부족했던 게 좀 적극성이 없었어요. 투자도 그렇고 막 LG나 SK는 막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삼성은 너무 항상 소극적이다 이랬는데 그걸 깨고 이 구체적인 어떤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원통형 그 4680 배터리. 이게 뭐냐면 이제 2170 배터리는 조금 이제 지금 쓰는 건데 이게 지름이 21이고 높이가 70m잖아요. 근데 46은 지름을 2배 늘려버린 거죠. 굉장히 이렇게 요런 모형의 이제 배터리인데 요거를 그 양산을 내년부터 하겠다. 원래 이게 26년도 정도로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25년으로 좀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드디어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LG엔솔은 올해 8월에 양산 들어가고요. 네. 이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회사들이 4680 배터리를 굳이 하려고 하나? 4680 배터리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완성차 배터리 이 완성차에 들어갈 때 개수를 조금만 넣어도 돼요. 2170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이면. 그래서 원가가 줄어듭니다. 작으니까.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 주자로 어쨌든 삼성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발표를 좀 해줬고 그다음 중국이 잘하는 LFP도 26년도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다음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전고체 배터리. 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꿈의 배터리인데 몇 년 전부터 토요타가 계속 이거 개발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걸 27년도에 양산하겠다고 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들은 기술력을 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삼성 SDI의 이제 좀 죽어있던 주가를 좀 일깨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삼성 SDI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1배밖에 안 돼요. 배터리 회사인데 너무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까지. 네, 그렇네요. 네, 이것도 그래서 일종의 가치 투자로. 가치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삼성과 좀 다른 게 삼성은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삼성 SDI 실적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돌아설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 회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안 좋아요.
근데 그건 다 알려졌는데 뭐냐면 그 신기술, 뭔가 성장에 대한 거를 좀 자극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배터리들 나오면 이제 삼성 SDI 좋아지는 거 아닐까? 네, 네. 내년 내후년?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가치 투자 개념보다도 성장의 불을 또 지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에 불을 지폈다. 그 봄바람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중국의 패키지 여행객들이 이제 전세기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네. 이게 한한령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진했었던 중국 소비주들도 이제 봄바람을 맞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중국 소비주도 그러니까 아까 삼성과 비슷한데 약간 가치 투자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치 투자 종주들이 꼭 이게 많이 꼭 이 전세기 타고 방 안에서가 아니라 근데 이것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한한령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오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동안은 배 타고 저기 그 제주도로 갔거든요. 네. 근데 비행기 타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7년 만에. 근데 이 전세기를 타고 온다는 얘기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서울 쪽으로 인천공항 통해서 이런 이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면세점 데이터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5년 전에 1월 달 면세점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5년 전에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때 한 80%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1월달 소비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는데 면세점은 29%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데이터 중에서도 면세점의 지금 소비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중국 소비주들을 우리가 데이터만 봤을 때는 볼 때고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로 특히 좀 많이들 가는데 제주에 그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있거든요. 여기 2월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안 좋아요. 다들 안 좋은데 네, 롯데관광개발 왜냐면 다들 안 좋죠. AI, 뭐 바이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중국 좋지도 않은데 무슨 중국 소비주냐 이러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가치 투자할 시기인 거죠. 데이터는 좋은데 주가는 빠져요. 그래서 여행, 항공, 면세점, 호텔, 카지노, 화장품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데이터들이 좀 사실 분명히 좋아지는데 주가는 부진하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주도주들이 좀 쉬어갈 때 저는 그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그들이 좀 쉬어갈 때 대안주가 한번 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경선에서도 압승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와서 신재생 에너지주가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약간 2차 전지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작년에 좋다가 이제 엄청나게 빠졌다가 올해 1월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요새는 또 갑자기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좀 다져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버틸 필요가 있고 또 관심도 조금씩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게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죠. 뭐 대놓고 친환경에 반대한다고 언급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자기가 재임하던 기간에 오히려 풍력 설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건 뭐 전 지구인이 다 해야 되는 지금 숙제잖아요. 네.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혼자 그냥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IRA도 돌리기가 어려운 게 여기에 지금 세제 혜택 벌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갑자기 저희 공장 짓고 있는데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과 관련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좀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네. 이거를 뭐 그럼 뒤로 후퇴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연하게 우려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막 취소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근데 미국의 이번에 뉴욕주 그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일단은 전면 취소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되는 지금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1월 말에 뉴저지주도 프로젝트 지금 낙찰에 성공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해상 풍력 프로젝트 하는 회사들이 이게 설비가 끝나서 전기 생산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전과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나 얼마에 팔겠다.
킬로와트당 얼마에 사줘라. 근데 이거를 높게 얘기를 하는데 한전이 안 받아주면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뉴욕주에서도 받아준 거죠. 너네가 원하는 가격 좀 쳐주겠다. 그 납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여기에 기자재들이 이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려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해상풍력도 다시 시작되니까 좋을 수 있고, 태양광도 그동안 안 좋았지만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EMPH가 뭐라고 했냐면 재고 조정이 이제 점점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수요 회복이 2분기 말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 네. 이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미국의 태양광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을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중국에 관세 매기겠다, 중국에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의인데, 안 그래도 올해 6월부터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 동남아 통해서 미국으로 태양광이 들어오면요, 관세부가 이제 6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중국 회사들은요, 이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이나 미국의 퍼스트솔라 같은 기업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규제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회사들과의 좀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 좋아지는 것도 저는 봐야 된다. 투자자분들은 항상 냉정하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해서 지금 너무 나쁘게 보진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나 지지율에서나 굉장히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는 당연히 안 좋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거랑 당연히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거랑은 신재생을 그쵸. 바라보는 게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점은 부정적인데, 근데 그래서 이미 지금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당선된다고 더 나빠지겠냐? 저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아직 대선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반격 카드를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곧 아마 그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제 연두교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트럼프한테 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뺏겨버렸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밀고 당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섭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존재감을 발휘하겠다. 한 칼 있어 보여주겠다. 그러면 결국 또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할 거니까 지금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는 식으로 지금 가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왠지 이사님이랑 가치주 이렇게 가려내고 있는 느낌이 근데 들어서. 투자는 너무 막 좋은 거를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 안 좋은 거에서 좋아지는 거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되게 유용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찾아내려면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냥 좋아질 겁니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데이터들이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주목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못 봤지만 기사로 보면 이 LNG선에 이어서 유조선까지 K조선이 수주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막상 또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선주도 이렇게 부진할 때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근데 저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로 봐요. 이게 이제 가치주 개념보다도,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네. 배를 바꿔야 된다고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배 바꾸는 게 계속 26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연기관차 전기차랑 바꾸는 거랑 비슷한 그게 있고, 그거 말고도 작년까지 우리나라가 LNG선 수주 많이 받은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올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LNG선 수주 줄 텐데 뭘로 이제 또 수주해야 되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이 유조선입니다. 유조선. 이제 원유 운반선인데, 우리나라 이게 이제 이름이 VLCC라 그래가지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이게 2021년 이후로 지금 수주가 거의 안 됐었어요, 한국이. 누가 수주했냐면은 거의 그 중국이 가져가고, 그 원유 운반선은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발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전형적으로 부족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2021년, 23년까지 VLCC 발주량이 어쨌든 이제 52척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2달 만에
지금 19척이 발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좀 급격하게 좀 네, 늘어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은 발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이 좀 홍해 공격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예, 유조선이.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마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올해 말까지 이 VLCC 선박이 129척 정도 필요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니까.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밀렸고 좀 수요도 부진했던 이 VLCC가 한국에도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새롭게. 근데 실제로 3년 만에 하나오션과 한국조선해양이 지난달에 2척씩 수주를 따냈습니다. 네.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환경 규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친환경 선박에서 제일 잘하는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까지 좀 모멘텀이 있어서 이 조선 업종도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 트렌드로서 관심을 가져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아이디어나 힌트를 조금씩 얻은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런 아이디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증시 대기 자금만 뭐 126조 원. 네. 그러면은 지금 방황하는 마음들이 많은 거잖아요. 일단 이제 예탁금이 한 54조 되고, 이제 CMA 계좌들 많이 또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67조인데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빼가지고 주식 살 수 있는 돈들인데, 이 돈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밸류업은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믿어도 될까? 이런 거. 그리고 AI 쫓아가자니 늦은 것 같고, 바이오도 좀 늦은 것 같고, 너무 근데 정확히 보시는데. 다른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좀 기다리시고, 차라리 그냥 또 아유 역시나 한국보다 미국이 좋지 않냐, 일본이나. 그래서 오히려 국장 빼가지고 저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가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 대기 자금은 있는데 한국 증시로 개인들의 자금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이제 머뭇거리는데, 이거를 이 빈 공백을 지금 외국인이 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맞아요. 어쨌든 연초 이후로 개인들이 지금 1조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700이 지금 저항인데 요걸 뚫고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면 개인들이 일단 한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가 이렇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 너무 뒤늦게 쫓아가는 거는 항상 결과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추매. 예, 그래서 AI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하지만 또 밸류업도 좋아요. 근데 이들 대장주들이 일단 주가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겠고, 안 좋았던 쪽에서 좋아지는 걸 찾아보자. 아까도 이제 몇몇 업종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저는 이제 관심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해 하반기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선업종, 그리고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도 이제 시계열이 얼마 안 남았고, 일부에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OLED, 이것도 역시 주가는 사실 굉장히 부진해요.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그리고 요새 제일 못 가는 업종이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엔터주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JYP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엔터주가 우리나라 K-팝의 위기는 아닌데 너무 작년에 좋았거든요. 앨범 판매도. 근데 앨범 판매가 줄다 보니까. 근데 앨범도 앨범인데 그 어쨌든 올해 하반기를 보면 지금 그 BTS의 진도 6월에 아마 제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또 컴백하겠죠. 그리고 25년도에는 완전체 컴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있었나 봐요. 팬덤끼리 너무 경쟁을 해가지고 앨범 살 때 막 한 명이 5개 사고, 우리 요 BTS가 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네. 저게 네. 지면 안 된다, 경쟁의식. 그게 작년에 상반기도 그렇고 되게 좀 심했나 봐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좀 해소가 됐대요. 그러면 앨범 판매 줄겠죠. 한 명이 5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한두 개밖에 안 사니까. 근데 올해 그러면은 결국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되면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앨범 판매 줄던 게 그 이제 기저효과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부담이 없거든요. 작년 상반기가 그게 좀 심했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과 비교를 하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앨범 판매가. 근데 그건 하반기에 또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도 너무 나쁘게만은 좀 보지 말자. 사실 지금 엔터주도 박진영 대표랑 양현석 대표가 엄청 좀 물려 있잖아요.
본인들도 자사주 매입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나쁘게만 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예, 하반기 방법을 반등도 찾겠죠. 기대해 보자. 그래서 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건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네. 이런 섹터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가치 투자가 먼 곳에 있지 않을 수 네. 있다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고서 오늘 살펴보면서 일요일 순서 마무리할게요. 네, 미래에셋증권의 박준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이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회사들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은 실적 상향 조정하고 공정 혁신과 OEM 자체 생산에 주목. 여기서 말하는 OEM은 이제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만드는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극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립한다 그러죠. 조립해서 마지막으로 활성화해서 검사까지 하는 공정인데 그런 단계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극 공정인데 전극 공정이 뭐냐면 양극, 음극 만드는 거예요. 네. 양극 만들고 음극 만들고 이런데 거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양극과 음극 판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양극재랑 음극재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입혀야 돼요.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걸 코팅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비 이름을 우리가 보통 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장비예요. 코터? 예, 코터. 예, 코팅한다 그래서 네네, 코터 장비라고 코터. 이제 부르는데 지금은 이 코팅할 때 어떻게 하면 여기 용액 같은 거 용매를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시멘트 이렇게 쫙 바르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이게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팅할 때 거기 용매를 넣어가지고 이 양극판이나 음극판에 발라줘요. 양극재, 음극재를.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걸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말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 붙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용매를 쓰다 보니까 이 용매가 좀 친환경적인 용매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건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말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이 공장이 길어집니다. 그 좀 단점이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전력비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코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식과 건식의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습식은 아까 말씀드린 용매 쓰는 거, 건식은 용매가 없어요. 그래서 말릴 필요가 없는데 이 건식까지 가는 과정이 이 둘 섞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습식보다 이 길이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이브리드 코터라는 이제 용어를 또 쓰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신기술로 코터. 장비로 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도 좋죠. 당연히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많이 쓰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코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좀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CIS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PN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개 회사를 좀 관심 종목으로 네. 좀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OEM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삼성 SDI가 배터리 만들어서 저기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데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스케줄상에 의하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직접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테슬라도 직접 만들거든요, 일부를. 근데 그런 업체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완성차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 배터리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수요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배터리 장비 회사들 주목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전극 공정, 이 코팅 회사들 한번 좀 주목해보자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가치 투자 얘기하면서 또 그 항상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가치 있었던 히밀로트 같이 본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염희선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